류자하 장편소설 아라비아는 열애하지 않는다. 4. 풍차들 수족관 속에서 돌다. 제이는 벽 쪽에서 들려온 사방을 울리는 둔탁한 소음에 부스스 눈을 떴다. 시간 감각이 전혀 잡혀오지 않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숙면을 훔쳐보고 있기라도 한 듯 유리창 가득히 괴어 있었다. 빛의 밝기로 보아 정오 가까이 돼 보였고 그제야 제이는 그녀가 밤근무를 하고 돌아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8시쯤 늪 같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남편 동엽이 혼자서 자고 바삐 출근한 흔적이 있는 흐트러진 침대로 그대로 뛰어들어 제이는 손가락 2개로 눈의 가장자리를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엔 일어나야 할,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시간에 그녀를 깨운 소음에 대해 무척 속이 언짢았다. 수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이상 잠을 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도 찌뿌드드하고 이어질 밤근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그 소음이 어디에서 들렸는지가 궁금해 제이는 침대에서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로 내려왔다. 무슨 소리였지? 분명히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의구심과 귀찮은 표정으로 제인이 실내화를 신으려는 찰나 탁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부엌 쪽에서 들려왔다. 순간 그녀는 몸이 망부석처럼 굳어졌다. 아니,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누가? 동엽과 그녀만 살고 있는 이 집에 누가 있을 리 만무한데 소음이 난 곳이 부엌임이 분명하자 제인의 전신에 닭살 같은 소름이 끼쳐왔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백주의 빛이 주위에 만연해 있음을 둘러보며 제인은 침착한 기분으로 실내화 소리를 죽였고 부엌을 향해 가만가만 걸어갔다. 부엌의 문은 열려 있었다. 염탐하듯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제이는 조리대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을 보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도마 위에 크고 싱싱한 생선 하나를 올려놓고 칼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꾸는커녕 돌아보지도 않았다. 제이는 다시 입을 열며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닌 참 용하세요. 문은 어떻게 여셨어요? 문을 분명히 단단히 잠그고 잠을 잔 것 같은데. 제인의 부침성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표정한 얼굴을 돌리며 대답했다. 넌 직장만 다니면 전부야? 도대체 동엽이가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는지 밤잠은 제대로 잤는지 그런 걸 알고나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밤근무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엽신 자신이 자기 몸을 언제나 잘 보살피는걸요. 가끔씩은 아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한 달에 닷새뿐이고요. 마지막 밤? 한 달에 닷새뿐? 도대체 잘 나가던 강사직은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그놈의 간호원은 계속해 얼마나 돈을 벌려고 그래? 직장을 가지겠다면 학교를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관둬.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전 제가 나가는 병원을 당분간은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뭐라고? CM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을 했으면 아기 낳을 생각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 자리에 출세시킬 생각이나 할 것이지 집이 없어?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 뭐가 부족해? 사돈 어른들도 그만두라는 일인데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건 대체 무슨 썩어 문드러질 심리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더 막내 며느리와 부질없는 주제로 입씨름을 해야 되겠어? 제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다. 말하면 모두가 고개 끄덕이는 내놓을 만한 집안인데
막내 며느리가 간호사란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사를 주는 것보다 그 행위를 할 때 남의 엉덩이를 보는 것, 공공연히 외간 남자의 몸뚱어리를 보는 것, 몸을 닦아준다든가 배설물을 받아내는 것, 사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드센 일인데 하물며 환자가 임종하면 1차적 사체 처리까지 맡는 것 등등 제인이 일하는 안병동의 업무상 성질이 못마땅한 것이었다. 시어머니 체면으론 그게 더 이상 부끄러울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이팅게일과 베기의 봉사정신을 이해하기 이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란 자체까지도 남들과 비교해 우등하고 자랑할 만해야 한다는 사고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말하자면 당신의 며느리는 평생 험한 일을 모르고 자라왔으며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은, 전혀 때묻지 않은 고귀한 규수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기에 항상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평생을 통해 뿌듯하게 느끼며 만족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은 남과는 질적으로 전혀 평등할 수가 없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존재할 것을 믿는 것처럼. 그런 구시대적 경쟁과 귀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시어머니의 속을 제인은 물속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 전 간호사가 좋아 간호학을 택했고 간호학생 때부터 제가 일하고 싶었던 분야가 지금의 그 분야예요. 나이 지금 25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고요. 동엽 씨도 젊어요. 아직은 서로가 도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도 되는 나이들이지 않습니까? 동엽 씨는 아무 말 안 해요. 오히려 요즘 들어선 절 무척 이해하고 자랑스럽다고까지 하는걸요. 집안일도 서로 도우며 저희들은 현실에 어울리게 각자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시끄러. 더 이상 듣기 싫어. 집안일을 도우며 현실에 어울리게 삶의 보람을 느껴? 그딴 헛소리 집어치워. 이달 말로 당장 그 짓거리 그만두고 사표를 내. 그리고 아기 만들 생각이나 해. 아들 만들 생각이나 하라고. 제인은 시어머니가 생선을 자르던 칼을 한 손에 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언성을 높이자 조심히 되어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때 주위를 건성으로 살피던 제인의 눈에 이상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므로 그녀는 자기의 시력을 의심했다. 아직 풀기도 죽지 않은 하얀 소복 차림의 시어머니, 식탁 위에 가지런히 차려진 황금빛 동제 제기들, 또한 시어머니가 자르다 둔 생선은 제사 때의 그것처럼 아가리와 꼬리 일부가 잘려나가고 없었으며 가느다란 대꼬챙이에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머님,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상인가요? 제인은 황급히 물었다.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야, 동엽이지. 뭐라고요? 제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흉물스레 변하더니 제인을 향해 달려들며 외쳤다. 놀라긴, 네가 죽였잖아. 동엽이를 죽인 건 바로 너야. 내년이라고. 제인은 뒤로 급히 몸을 피했다. 가슴이 돌로 친 듯 아프더니 눈앞이 깜깜한 현기증이 전신을 덮쳐 제인은 짐승적인 신음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침은 질식하리만치 고요했다. 창이 있는 작은 발코니도 있는 제인의 방에 풀기 없는 햇살이 가늘게 뻗어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제인은 의식이 맑아올수록 장지만큼이나 두꺼운 오전의 정적을 주위로부터 느꼈다. 그렇게 해괴한 꿈을 꾸다니. 제인은 불쾌한 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좌측과 발치 쪽에 각각 놓인 3개의 침대들을 둘러보았다. 방 식구 셋이 한 명도 그들 자리에 없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위에 아침이 변함없는 발기로 머무르고 있었다. 제인은 언제나 그렇듯 침대 머리에 걸터 앉은 채 탁상 시계를 보았고 9시임을 확인하자 약간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 9시라니. 악몽을 꾸면서도 피곤하니 숙면을 했던가 보군. 근데 다들 어디로 갔을까? 오늘은 분명히 셋 모두가 휴무라 했는데.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이 있는 곳으로 걸었다. 발코니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었다. 그녀는 숙소 빌딩과 닿아 있는 와샘가를 내려다보았다. 유도화의 한 열 붉은 꽃들이 도로 중앙 경계선을 지키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량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4대의 검은 세단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나갔다. 와샘가를 따라 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밀 보호 공간으로 가는 차량 같았다. 세단이 사라지자 거리는 다시 고요해졌고 제인의 눈에 알 후세인이란 작은 간판이 걸려있는 남성복 맞춤집이 자연스레 들어왔다. 그것은 정확히 도로 건너 숙사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제인이 2해가 돼가려 하는 세월 동안 오며 가며 관심 있게 봐왔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 그 가게로 들어가기는커녕 유리 진열장 속의 의복들을 잠시 쳐다보는 행인조차 보질 못했다. 먼지가 뽀얀 진열장 속엔 3벌의 남자 도비 가지런히 횡대로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잿빛 원단의 동복이었고 다른 2개는 미색과 백색의 하복이었다. 그 2가지만 있으면 사계절을 통해 입을 수 있음인지 계절이 바뀌어도 진열장 속의 의복들은 좀채 교환되지 않는 그대로였다. 늦은 저녁 시간에 어쩌다 발코니로 나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처럼 희미한 3개의 도읍을 문득 보노라면 온몸에 섬뜩섬뜩한 가시가 돋아나곤도 했다. 제인은 발코니의 문을 닫았다. 기온이 외부와 별 차이가 없음에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벽 가운데 부착된 에어컨의 스위치를 올렸다. 에어컨은 잠시 드르륵 윙윙거리는 신통차는 모터 소리를 내더니 역겨운 훈풍과 먼지 냄새를 풍겼고 차가운 기계바람을 일으켜 외부로 뱉어냈다. 제인은 라디오를 켰다. 남자 아나운서의 세련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어의 발음이나 악센트의 완벽성으로 보아 아나운서는 분명 앵글로색슨족 같았다. 그는 아랍권의 뉴스를 방송하는 중이었는데 홍해에 널리 떠있는 수레,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헬리콥터와 수레 제거 장치, 수레를 없애는 데 숙련된 사람들을 현지로 보냈다는 소식과 레바논 사태, 그리고 지난해 베이루트 소재 미 영사관과 수군사령부 폭파 사건이 성전을 주장하는 이슬라믹 자하드란 회교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시끄러운 중동 문제를 전하고 있었다. 심각한 뉴스를 전하면서도 아나운서의 음성은 마치 연인의 귓전에다 사랑을 실어주는 신사처럼 부드럽고 잔잔했다. 책상 위엔 검은 색상의 콤팩트 음향기기가 놓여 있었고 기계의 본체 위에 남자 사진이 엽서만한 크기의 황동사진틀에 끼워져 있었다. 뒷모습의 동엽이었고 그는 바다색조로 보이는 목이 긴 철새떼의 대이동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 강변이란 사실과 철새의 무리가 느끼게 하는 분위기는 처음 보는 이라 해도 그곳이 낙동강 하단쯤임을 금세 연상할 만했다. 제인아, 넌 하고 많은 선택 과목 중 하필이면 간호학을 택했어? 의대에 원서를 냈다기에 난 또 의사 친구를 하나 두나 보다 했다. 바른 정신으로 입학 원서를 낸 거야? 그럼 오빤 몰랐어? 난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어떤 동기가 날 그렇게 부채질했는지는 몰라도 내 꿈속엔 늘 간호사가 그려져 있었어. 어릴 때 그렇게 병원 신세를 많이 져 주사라면 진저리를 냈고 간호사만 보면 불이 나게 도망치던 나였는데 말이야. 괜히 환상에 사로잡혀 실수한 거 아냐? 가령 머리에 쓰는 캡에서 낭만과 멋을 느껴서라든가 하얀 가운 같은 게 멋있게 보여서 너도 그렇게 입고 싶다는 철부지 환상 말이야. 유치원 아이들이 보통 간호사를 가장 많이 동경하거든. 오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환상이라도 그렇지. 사실 우리 아빠도 펄쩍 뛰시지만 말이야. 난 누구도 못 말린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자라왔어. 엄마도 간호학과에 들어갈 바엔 차라리 취미로 하던 무용과에나 들어가라시지만 도대체 다들 간호사가 어때서 그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때서 그래? 난 어쨌든 간호사가 되고 말 거야. 그것이 시행착오라면 어쩔래? 인생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안고 터진 찐빵처럼 포화된 인구 속에서는 말이야.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재수를 해서라도 선택을 바꿔보라고. 결코 간호사가 어떠하대서가 아니야. 넌 내가 보기에 간호사보다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그딴 말 하려거든 날 만나려 하지도 마. 내 머린 지금 나의 미래로 꽉 차 있단 말이야. 간호사가 되어 난 꼭 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이것 하나는 알아도 뒷집 언니가 그러는데 지금의 내 나이에도 간호사가 동경의 대상이라면 내 영혼에 아직 순수성이 건재하기 때문이래. 말하는 것하고는. 그건 그렇고 간호사가 되어 꼭 하고 싶은 일을 한 건 뭐야? 아직 몰라도 돼. 뭔데? 말해봐. 안 돼. 좋아. 뭔진 몰라도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거든. 말하지 마. 오빠 날 어리다고 마구 가지고 노는군. 글쎄, 내가 가지고 놀 만큼 어리석은 면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 좋겠다. 요만큼 더 인간 정동엽이 행복할 거라고. 조그마한 게 영악하긴 저 혼자 영악해서 말이야. 오히려 내가 너의 장난감밖에 되지 못하고 있잖냔 말이야. 내가 언제 오빠를 가지고 놀았어? 지금 우리가 어딜 가고 있니? 대리 출석까지 부탁해놓고 내 호출에 꼼짝없이 불려 나왔잖아. 마지막 2시간짜리는 무척 중요한 강의인데도 말이야. 어휴, 내가 그때 설악산을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건 어디까지나 오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었다고. 장난감이 되고 싶지 않았다면 지금 강의실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두 손 들었어. 근데 정말 말해줄 수 없겠어? 너의 그 꿈꾸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시한부 생명들만 수용하는 간호사의 집을 지을 거야. 의료기관과는 성질이 다른 기관이야.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죽어가더라도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집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임종이 결코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옮겨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일 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룩한 인간의 집을 짓는 거야. 물론 고문으로 병원이나 의사와 결탁은 돼 있어야겠지만 주된 것은 치료행위나 처방보다 정신적 평화나 안식을 제공하는 인간적 간호행위에다 둘 작정이야. 내게 이런 생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조그마한 게 그럴듯해 보이는 꿈을 가지긴 했다만 글쎄다.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얻어낸 거야? 옆집 언니가 요양원 간호사라더니 지독하게 포섭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죽어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믿어. 교회엔 아직 나가지 않지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저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어. 그걸 믿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 허무뿐이야. 옆집 언니가 다니는 요양원 희망의 집은 나의 거울이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됐던 거야. 그 언니는 성인이야. 살아있는 천사라고. 그래, 어쨌든 내 인생이니 더 이상 말리지는 않을란다. 용두삼이 되지 않게 잘 밀고 나가기나 해봐. 그럼 오빤 찬성이란 말이네? 나중에 언젠간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어줄 거야? 가령 병원에 설계를 해준다든가 감독을 해준다든가 말이야. 오빤 건축가가 될 거니까. 아, 설계뿐이겠습니까? 벽돌도 나르고 미장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곁에만 두신다면야. 실내 온도가 그다지 후덥지 않아서인지 에어컨은 잠깐만에 실내 온도를 크게 내려놓았다. 책상에 앉아 하염없이 옛날을 회상하던 제이는 수채화처럼 번지는 씁쓸한 미소를 입술에 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어컨 전원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일회용으로 낮게 포장된 치즈들이 작은 대바구니에서 군동내를 살살 풍겨냈다. 공복이 속을 훑어내리며 자신을 괴롭혀도 제이는 힐끗 동강이 치즈들을 흘겨만 볼 뿐 손을 대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낱개들이 치즈 하나에도 타관사리를 입증시키는 아라빅 문자가 빽빽히 드리워져 있음에 권태를 느꼈다. 제이는 치즈 바구니 옆에 놓인 1.5리터들이 투명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열어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입으로 가져가 수모금을 급하게 들이켰다. 어제 근무 후 저녁을 먹지를 않았어야 했는데 그 졸아빠진 된장국을 정신없이 퍼먹었더니 배도 고팠고 밤새 잠을 자느라 느끼지 못했던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물을 그렇게 마시긴 했어도 편안함은커녕 강권으로 맞은 듯 명치 끝에 불편함이 뒤따랐다. 그래서 제이는 이내 물을 성급히 들이켰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비누향기가 배어있는 세면도구와 대야를 챙겨 들고 제이는 샤워실로 가기 위해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입구와 벽 사이에 놓여있는 그녀의 장롱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누군가 긴 메모를 적어 그곳에 단단히 붙여둔 게 눈에 띄어서였다. 서체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이는 그것이 선주의 글씨임을 알았다. 성님, 나 쇼핑 가. 아직 정지된 쇼핑이 해제되진 않았는데 지난 2달간 새로 온 팀들만 특별히 보내라는 부장님의 명령이 떨어졌대. 생활용품 구입하라고 말이야. 폐경기도 지났는데 우리들 생리대 떨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잘 생각해 챙겨주는군. 고맙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어쨌든 2시간짜리니까 11시까진 돌아올 거야. 언닌 정말 녹아 떨어졌더군. 면상이 병든 황소 마냥 누렇게 떠서 말이야. 어제 저녁 파트마의 썩은 똥냄새에 중독된 거야? 깨우려다 모처럼의 숙면 같아 그냥 나가기로 했어. 아침에 가는 곳이 후삼 스트리트래. 다행이지 뭐야. 옆에 있는 한국 식품 가게에 들러 냉동 오징어랑 총각김치, 두부 등 빠짐없이 사올 테니 찌개 파티할 준비나 하고 기다리라고. 그렇잖아도 오늘 점심 메뉴가 팅팅 불어터진 스키야끼라 해서 구토가 날 지경인데 잘 됐지? 그리고 언니 책상 위에 적힌 쇼핑 리스트를 봤어. 언제나 이놈의 정지된 쇼핑이 풀리려는지. 우리 방에서 키가 크는 것이 있다면 쇼핑 품목 기록뿐인 것 같아. 어쨌든 빨랑빨랑 움직여 가능한 한 리스트에 적힌 것은 다 사오도록 해볼게.
대신 돈은 정확히 잘 챙겨줘야 해. 알았지? 선후배라도 요딴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남자 향수는 왜 필요해? 언니 같은 사람이. 모를 일이야 정말. 끝으로 아비야. 아랍 여인들이 외출시 쓰는 검은 덮개옷. 와, 머리 수건 빌려가. 장롱 함부로 열어 미안해. 추신, 밥은 되도록 많이 지어야 해. 완희 언니도 부르고 예선 언니도 오라 했으니까. 그리고 언닌 행운인 줄 아셔. 옆 침대에 진혜 언니랑 화숙 언니 모두 아침에 저승사자 사감에게 불려갔어. 한 명은 납시야 성심병동에 밥 날라주러 갔고, 또 한 명은 우체국에 소포도 찾을 겸 진공청소기 수리하는 데를 따라갔어. 이놈의 냄새나는 땅덩어리엔 공휴일도 없다며 막 중얼거리며 가더라고. 또 한 가지, 밥 지을 후라이팬이 너무 작으면 예선 언니 방에 가봐. 빌려주기로 했어. 그럼 이따 11시에 봐. 안녕. 선주. 샤워를 마친 제이는 건조기로 머리를 대강 말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선주가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진혜도 화숙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어쩌면 선주보다 늦게 돌아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유 부리기를 좋아하는 아라비아인들은 관공서의 행정일까지도 언제나 우보처럼 늑장을 부리기 때문이다. 제이는 주위를 대강 정리하기로 했다. 적어도 6은 모일자리인지라 책상을 약간 물려두는 쪽이 좋을 듯 했다. 연결전선도 꺼내두었다. 10시 반이 조금 지난 것을 보고 제이는 예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주의 침대를 지나면서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진 편지지 몇 장을 발견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어 그녀는 분명 좀 전 잠시 켰던 에어컨 바람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정리해두기로 했는데, 흩어진 편지들을 차례로 포개는 과정에서 문득 그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와 제이는 스스럼 없이 그 부분을 읽어갔다. 셋째 장이었고 편지는 선주가 어머니에게로 보내는 것이었다. 서재인 선배를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참 행운이지 뭐야. 서 선배가 여기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 방에서 난 후배답게 서 선배의 발치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지. 나보다 4년 선배이며 내가 3학년 때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 1년 후 그만뒀던가 그랬어. 그 후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 여기와 처음 보는 거야. 강사였다는 의식이 남아 처음엔 몹시 신경 쓰이더니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 강사도 뭐 특별한 인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부담스럽던 기분은 이내 사라지긴 했는데, 이상한 건 말이야. 왜 서 선배가 아라비아로 왔을까라는 바로 이 문제야. 언니가 돈 때문에 이곳에 왔을 리는 만무하거든. 경기도 안양인가 어느 근교에 감 나가는 포도원과 유실수 밭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알부자란 소문을 학교 때부터 들었단 말이야. 근데 도무지 사적인 얘기는 언급을 회피하니 선배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아득한 사람으로 여겨져. 강사 때까지만 해도 패기만만했는데 여기서 본 선배는 매사에 힘이 없고, 첫째, 말수가 너무 적으니 나 같은 떠벌이에겐 재미상 없지. 어쨌든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어. 아픈 건 어때? 절단한 다리에서 지금도 꽤 통증이 심하지? 잘려나가고 없는 발이 끊어질 듯 아픈 것 같기도 하지? 나 귀신이지. 한동안 그럴 거야. 의학상 그런 증세를 팬텀 현상이라 하는데 당분간 진통제를 먹는 도리밖에 없어. 그리고 마음 편히 가져. 내가 목돈을 버니까 사고를 낸 운전사 가족들에게 너무 죄의식 갖지 말라고 해. 난 가난해도 우리보다 그렇게 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없어도 우린 부엌에 찬장 하나 없이
빨래판에 그릇을 동겨놓고 살진 않았잖아.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질 않고 첩첩산꼴도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거야. 운전기사 아저씨가 전과 때문에 감옥소에서 몇 년을 살았다는데 그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궁금할 때도 있지 뭐야. 아저씨는 되게도 운수 사나운 사람이야. 선주의 편지글은 여기에서 중단되어 있었다. 제이는 편지를 읽고 난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첫 장과 둘째 장을 찾았다. 셋째 장에 비해 앞에 두 장의 서체는 한결 또렷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 제이는 긴장을 하고 처음부터 차분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선주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어. 세월 참 빠르지? 퇴원 이후 건강은 어때? 모든 것들이 궁금할 따름이야. 일하는 아줌마가 엄마에게 다정하게 잘 해줘? 모쪼록 아줌마가 어디로 옮기지 말고 내가 귀국할 때까지만이라도 엄마의 오른팔이 되어주기만을 빌어. 3주 전 아라비아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정착금이란 걸 20여만 원 지급해 주어 다행히 내 손에 용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올 때 120불만 지참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염려를 놓아도 되었겠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결코 나의 것이 아니었어. 돈을 받아 쥐기 무섭게 개발공사에서 20만 원을 도로 거두어 갔지 뭐야. 취업 소개비 쪼로 받아간다나? 돈을 내는 건 괜찮은데 명목이 영 사람 기분을 잡치는군. 마치 팔려온 일꾼 같은 기분이 들잖아. 어쨌든 그 후 숙사 친목 회비조로 또 몇십 불을 내고 나니 겨우 생활용품 살 정도만 남게 되었어. 그러다 지난주에 월급을 받았지. 그것도 한 달 반치를 한꺼번에. 미비된 서류 관계로 난 지난 반달치를 받지 못했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했으니 이 편지가 엄마 손에 들어갈 때쯤 돈도 도착할 것 같아. 외환은행 계좌번호 잘 적어뒀지? 적어도 100만 원은 되리라 믿어. 아줌마 수고비랑 엄마 약값, 아파트 부금 2달치 주고도 남을 거야. 엄마, 이제부터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기로 하자. 목돈을 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생계에 위협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엄만 그 지겨운 새벽 생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해 겨울처럼 돈 걱정으로 서로 부둥켜 울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했던 공부를 못한 것 아무렇지도 않아. 장학금을 받으며 간호학을 한 덕분으로 이렇게 해외에도 나와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지 누가 알아? 운명이니 팔자니 해도 산다는 게 다 종이접기 같은 거라고. 엄마가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마. 불행 중에 갖는 삶의 희망은 더 고귀하고, 엄마가 미래를 보고 언제나 기쁜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보는 사람들은 더 뜨거운 감동을 느낄 거야. 큰 교훈이지. 발이 없어진 것을 위로받기 위해 다리가 없는 사람을 떠올리는 건 잔인한 일이지만, 엄마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도 희망 속에 살아감을 항상 명심하며 절망하지 말기를 바래. 그리고 선주가 엄마를 대신해서 항상 날씬하고 건강한 다리를 간직할게. 그럼 됐지? 엄마, 선주가 이만큼 잘한 거야. 생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줄 만큼 말이야. 여기도 가을이 있나 봐. 겨울도 있대. 요즘은 사만사온 현상을 보이며 새벽과 밤으로 꽤 쌀쌀해. 선배들이 더 춥기 전에 전기담요를 구입하라는데 쇼핑을 나가는 대로 구입해야겠어.
그래도 고국에서 오는 편지들마다 뭐라는지 알아? 첫인사는 무조건 뜨거운 열사와 황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판에 박힌 식이지. 사람들은 참 단순해. 오직 선입관이나 어쩌다 스쳐 지나며 들은 귀동냥을 그대로 믿고 진리인 양 생각하는 거야. 난 점점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세상에는 어딜 가나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가 봐. 그리고 엄마, 나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난 어딜 가나 인복이 있거든. 세상이 좁다더니 글쎄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내가 중학교 때 새들어 살았던 을지동집 기억나? 주인집 딸 예선 언니도 기억나? 알고 보니 그 언니도 여기에 있지 뭐야. 4년째 근무하고 있다는데 천주교회 리더로 미사도 인도하며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어. 아주머니도 그렇게 인자하시고 남에게 잘하시더니 예선 언니도 꼭 같아. 생긴 것도 아주 닮았지. 언제나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르는 잔잔한 미소까지 말이야. 그리고 또 한 명, 서재인이란 간호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우연하게도 우린 같은 병동에서 일하고 또한 같은 방에서 살아. 선주가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의 첫 2장은 여기에서 끝이 나 있었다. 제이는 장시간 편지를 놓을 줄 모르고 손에 쥔 채 넋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자신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선주가 모르고 있음에 기분이 야릇했다. 억지로 숨기려 한 건 아니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제이는 시간이 주어지면 선주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리라 마음먹었다. 누군가 방문을 노크해 제이는 불이 나게 편지지를 정리해 책상 위에 얹어두었다. 그리고 태연하게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네, 들어오세요. 미닫이가 열렸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젖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예선이었다. 손에 깊고 큼직한 사각 프라이팬을 전선과 함께 들고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어머나, 제인 씨 깨어 있었구나. 아침에 선주를 만났지 뭐야. 10시 반까지 이것 들고 여기에 와 있으랬는데 샤워를 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 자기가 점심 한 끼를 맛있는 한식으로 한턱 낸다나? 그리고 제인 씨가 잠들어 있으면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 며칠간 잠을 못 잤다며? 그랬어? 예선은 미닫이를 닫고 들어서며 말했다. 상냥하고 발랄한 음성이었다. 제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랬지. 하지만 오늘 그 못다 잔 잠의 뿌리를 뽑았어. 눈을 뜨니 9시더라고. 그렇잖아도 예선 씨 방에 가려던 참이었어. 그거 가지러 말이야. 귀신처럼 알고 들고 왔네. 어쨌든 잘 왔어. 이리로 와 앉아, 예선 씨. 찌개는 뜨거운 김과 붉은 거품을 일으키며 부지런히 끓어올랐다. 몽당 연필 크기로 잘려진 오징어의 흰살들이 열기로 해서 달팽이처럼 오므라들었다. 못 견디게 군침이 도는군. 자, 어서 맛들 봐요. 뭐라고 계세요? 치즈나 버터를 먹고 체한 데는 이렇게 맵고 얼큰한 찌개 국물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선주는 신이 나 있었다. 엉덩이를 쳐들고 숟가락과 작은 접시들을 돌리며 소리치는 선주의 등 뒤로부터 허스키한 이국 남자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한 호소력을 지닌 남자의 목청은 난 그 심야에 당신을 만날 거예요. 고요한 한밤의 달빛 아래서 만날 거예요. 라는 후렴을
애간장이 터질 듯한 소리로 2번 연달아 부르고 있었다. 방 안은 냄새와 수산스러움이 먼지처럼 들끓었고 알 수 없는 애절함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몰려다녔다. 아무도 밝히지는 않으나 누구도 감출 수 없는 향수. 향수로 말라버린 눈과 입과 얼굴과 처진 어깨. 아, 쇼핑이 좋긴 좋구나. 봄눈 녹듯 혓바닥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는데? 근데 이럴수록 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단 말이야. 나 때문에 다들 쇼핑도 못 나가고. 하지만 들리는 바로 다음 주에는 전체 쇼핑이 풀린대. 그러니 모두 날 관대하게 용서하라고. 와니가 찌개를 한 입 맛본 뒤 감탄조로 말했다. 저번 날 저녁 쇼핑 때 경찰의 오해로 무리를 빚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사건이 이튿날 당장 해결되었으나 상부는 숙사가 그만큼 소요되었음을 빙자하여 수주간 쇼핑을 정지한다는 임의의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아무도 와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굳이 나서서 말한다 해도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근데 말이에요. 쇼핑하는 중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고 선주가 말했다.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음식을 입에 넣고 지네가 열퉁스러운 얼굴로 대꾸했다. 응급실에 환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오자마자 열병 환자 수용소로 후송되었대요. 패스트일지도 몰라서요. 흑사병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래요. 전염병이 퍼져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린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대요. 사람들을 둘러보며 선주가 심각하게 말했다. 맞은편에서 지네가 음식을 저작하다 말고 잔뜩 불안한 얼굴로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 모습에 예선이 재미있다는 투로 한마디 했다. 걱정 말아요, 지네씨. 그렇다고 귀국 못할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 예선이 탐탁찮게 여기자 선주가 좀 더 음폭을 높여 말했다. 심각하게들 말하더라고요. 환자의 병리 검사만 나오면 확실히 밝혀질 일이지만 패스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던데요. 예선 언니는 어쩜 그리 남의 말을 의심하시나? 미사를 주도하시는 신부님이? 미사를 주도하다니. 미사가 아니라 여기서 드리는 것은 공소예절이라 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도 얜 자꾸 미사라고 그러네. 신부는 또 무슨 신부야. 제발 날 그렇게 좀 놀리지 마. 어쨌든 누군지 몰라도 그 환자는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응급실로 왔다가 바로 열병 환자 수용병원으로 호송되는군. 무슨 소리예요? 선주가 솔깃해져 물었다. 해마다 간호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확인하려면 12개월만 묵묵히 살아봐. 잊혀진 유성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소란과 소란, 입과 입이 떠있는 이 상공에 나타날 테니. 글쎄 요즘도 패스트가 있다더니. 예선은 연신 대수롭지 않게 선주의 말을 받아 넘겼다. 중앙보건성에서 쥐가 나오면 신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데도 국민들에게 쥐약을 무료 배부하는 대한민국도 패스트 때문인가? 글쎄 내 말 믿으라고. 하긴 나도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집에도 못 가고 타관객지에 귀신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했었지. 예선은 끝까지 선주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벼랑간 지네를 향해 질문했다. 경옥 씨는 어땠어요? 좀 좋아져 보여요? 말하고 예선은 긴 머리를 거추장스럽다는 듯 어깨 뒤로 넘겼다. 정신병이 그렇게 감기처럼 뚝딱 낫겠어? 형편없이 야위어 있더군.
지난번 면회 때보단 많이 좋아졌던데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더라고. 이건 내 생각인데 말이야. 모르긴 해도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했나봐. 거기다가 여기서 스트레스까지 받았으니 미칠만도 하지 뭐.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에 살기를 보이더라고.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은지 아들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경옥 씨가 아들을 보고 싶다니까 나도 우리 혜미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함께 눈시울을 적셨지. 어쨌든 경옥 씨는 내가 보기엔 귀국해서 친정 가서 사는 편이 사람을 위해서든 병을 위해서든 훨씬 나을 것 같아. 안 됐지 뭐야. 이국만리까지 돈 벌러 와서 정신분열증이 다 뭐야. 말을 마치며 지네는 혀를 쯧쯧 찼다. 가져간 밥은 먹던가요? 계속 음식을 거부했다던데? 물으며 예선이 미간을 찌푸렸다. 몰라. 함께 간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오늘은 상태가 좋은 편이래. 앞으로 3주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도 있을 거라고 담당이가 말했대. 하지만 정신병이라는 게 아주 얄궂어서 퇴원만 하면 꼭 발작을 보이거나 재발을 하거든. 지네가 말하자 선주가 냅다 내뱉었다. 지네 언니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한다니까? 들어오던 복도 언니 이빨 무서워 다 도망가겠수. 그때 침묵만 지켜오던 희숙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탄이 역사해요. 믿음 없이 아차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증세를 들어보면 경옥 씨의 정신병도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마귀의 역사 같아요. 넌 또 무슨 유령 귀 후비는 소리라고 있니? 환갑 진갑 다 지난 장로 마누라처럼 불안경일랑 척하니 걸어 잡수시고. 완이었다. 그녀는 가소롭다는 투로 화숙에게 핀잔을 주었다. 완이 언니는 언제나 말을 꼭 그렇게 하시기에요? 내 말 무시하다가 정말 마귀에게 유혹당해 사탄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겠어요. 언니 영혼을 위해서.